안녕하세요. 시장의 언어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대출 규제 그리고 그 이면에 관한 겁니다. 최근에 정부가 워낙 강력한 대책을 내놔서 그런지 은행 문턱이 정말 높아졌죠? 아마 한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 듣고 그냥 발길 돌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현상이 있더라고요. 은행 대출은 거의 멈췄는데 이상하게 한쪽에서는 대출이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정부가 이제 가계부채라는 큰 불을 끄려고 은행이라는 수도꼭지를 꽉 잠갔는데 그 물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거죠. 이걸 보통 우리가 풍선 효과라고 부르잖아요. 아, 한쪽을 누르니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적해 볼 게 바로 이 터져나온 물줄기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규제를 피한 돈의 흐름, 그 이상을 보여주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어떤 양극단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랄까? 절박한 사람들의 마지막 탈출구랑 또 공격적인 투자자들의 비밀 통로가 한 곳에서 만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인 거죠. 절박함과 욕망이 만나는 지점이라 흥미롭네요. 그 시장이 바로 P2P,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시장이라는 거고요. 우선 데이터가 얼마나 극적인 차이를 보여주는지부터 좀 짚어보죠. 지난 6월 말부터 11월까지 한 5개월간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고작 2.1% 증가에 그쳤습니다.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죠. 네, 정부가 딱 의도했던 그림 그대로입니다. 그 숫자만 보면 규제가 아주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같은 기간 P2P 대출 잔액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무려 22%가 폭증했습니다. 2.1% 대 22%. 이건 비교 자체가 좀 무의미할 정도의 차이네요. 금액으로 보면 1조 5천억 원이 넘는 돈이 이 시장으로 그냥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맞습니다. 5개월 만에 1조 5천억 원이라는 자금이 은행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아서 흘러 들어간 거죠. 여기서 P2P가 정확히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돈이 필요한 사람하고 돈을 굴리고 싶은 투자자를 온라인 플랫폼이 직접 연결해주는 서비스예요. 아, 은행 같은 중간기관 없이요? 네, 개인과 개인이 온라인 장터에서 직접 돈을 빌려주고 받는 구조인 셈이죠. 개인 간의 직거래라는 점이 핵심이군요. 아, 그래서 은행에 적용되는 그 강력한 규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가장 큰 이유예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려고 도입한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하고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규제가 있잖아요. 아, 잠시만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시죠. 특히 DSR은 사실상 당신 연봉만큼만 빌려라는 아주 강력한 족쇄잖아요. 네, 그렇죠. 내 모든 대출의 원금이자를 합친 금액이 연봉의 40%를 넘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연봉 5천만 원이면 1년에 갚을 원리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P2P는 이 족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P2P 대출은 은행 대출이 아니고 개인과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LTV나 DSR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바로 이 규제의 사각지대가 1조 5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몰리는 통로가 된 겁니다. 규제의 사각지대라 흥미롭네요. 하지만 정부가 이걸 몰랐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P2P 시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열어준 건지 아니면 정말 놓친 건지 이건 정책 실패라고 봐야 할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정책 실패라기보다는 정책의 딜레마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정부 입장은 지금 두개 난 수십 개의 작은 구멍들을 필사적으로 막는 것과 같아요. 은행이라는 가장 큰 구멍은 성공적으로 막았는데 이제 P2P, 대부업 같은 수십 개 작은 구멍에서 물이 새어나오고 있는 거죠. 이걸 다 막자니 새로운 금융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 그냥 두자니 툭 전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2.1% 대 22%. 이 숫자만 봐도 돈의 물줄기가 완전히 틀어진 게 보이네요. 정말 1조 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럼 가장 궁금한 게 이겁니다. 대체 어떤 사람들이 연 15%라는 이런 살인적인 금리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돈을 빌려가는 걸까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여기서부터 우리 사회의 양극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생존형 대출자이고요. 다른 한쪽은 투기형 꼼수 대출자입니다.
우선 생존형 대출자부터 이야기해보죠. 단어 자체에서부터 뭔가 절박함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부 규제로 은행은 물론이고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같은 제2금융권 급전 창구마저 막히면서 정말 생활비가 필요해진 서민들이 마지막으로 P2P 시장에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데이터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요. 이분들의 P2P 신용대출 잔액이 6월에 370억 원에서 11월에 1,05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3배 가까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절박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군요. 더 중요한 건 대출 평균 금액입니다.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예요. 이건 집을 사거나 주식에 투자하려는 돈이 아니거든요.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을 막거나 밀린 공과금을 내거나 아이 학원비를 내기 위한 말 그대로 숨통을 틀기 위한 돈입니다. 제1금융권에서 밀려나고 카드론마저 거절당한 분들이 마지막으로 두드리는 무인셈이죠. 아, 이건 정말 생존의 문제네요. 투자 실패의 위험이 아니라 당장 다음 달을 버티느냐 마느냐의 문제군요.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끈 건 이분들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수요가 있는 거죠. 네, 바로 투기형 꼼수 대출 수요입니다. 이들이 바로 1조 5천억 원이라는 시장의 팽창을 주도한 핵심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중은행에서는 지역에 따라 LTV가 한 40에서 50% 정도로 꽉 묶여 있지 않습니까? 10억짜리 집을 사려면 내동이 최소 5억에서 6억은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규제를 피하려고 사업자 대출로 위장하는 편법이 P2P 시장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로 위장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예를 들어 제가 만약 10억짜리 아파트 잔금이 3억 부족한 상황이라면 갑자기 온라인 쇼핑몰이라도 하나 사업자 등록을 내고 운영자금 3억이 필요합니다. 하고 P2P 업체에 신청한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게 간단하게 속일 수가 있는 겁니까? 거의 그런 식입니다. 현장에서는 사장님 사업자 등록증만 내시면 LTV 90%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 돈 1억만 있어도 9억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뜻이죠. 은행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한도가 나오니까 규제로 꽉 막힌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든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집 사기 위한 돈을 사업자금으로 속여서 빌리는 이른바 작업대출이 판을 치고 있는 거죠. LTV 90%라니 정말 눈이 돌아갈 만한 제안이네요. 이건 사실상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부동산뿐만이 아니죠.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간 돈, 소위 비투자금도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주식담보대출 잔액 역시 같은 기간 2,700억 원에서 5,700억 원으로 112%나 급증했습니다.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정리하자면 한쪽에서는 생계가 막막해진 서민들이 마지막 희망을 찾아서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를 피해 더 큰 레버리지를 일으키려는 투기적 수요가 탐욕을 찾아서 P2P 시장으로 동시에 몰려들면서 이런 이례적인 폭증세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절박함과 탐욕이 뒤섞인 시장이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규제를 피해 쉽게 돈을 빌리는 대가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요. 그 대가는 바로 금리입니다. 아주 혹독하죠. P2P 대출의 평균 금리가 연 15% 안팎입니다. 지금 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한 4, 5%대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연 15%.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주식이나 코인 혹은 사업에 투자해서 연 15% 이상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게 아니라면 이건 투자가 아니라 매우 위험한 도박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15%라는 금리는 사실상 개인이 사업으로 꾸준히 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저도 금융권에 오래 있었지만 내가 지금 당장 15% 이자를 내면서까지 돈을 빌려야 한다면 어떤 상황일까 상상해보면 좀 아찔합니다. 앞서 말했듯 그만큼 절박하거나 혹은 비이성적인 자신감에 차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험 신호는 이미 켜졌습니다. 위험 신호라면 연체가 늘고 있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의 부실 채권 비율이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인 0.61%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상승 추세가 매우 가파르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빌릴 때는 좋았지만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15%라는 금리는 경기가 좋을 때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인데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죠.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뭘 하고 있나요?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정부도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매일 모니터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수만 명에 달하는 대출자들이 그 돈을 정말 사업에 썼는지 아니면 아파트 잔금 치르는 데 썼는지 일일이 전수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미 터진 풍선을 꿰매는 격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규제를 만들었더니 풍선 효과가 생겼고 그 풍선 효과를 잡으려니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그야말로 악순환이네요. 네. P2P 업계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전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P2P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법으로 꽉 막아놓고 정작 위험하게 고금리 대출을 받는 차주에 대한 규제는 느슨한 반쪽짜리 규제라는 겁니다. 결국 건전한 성장은 막고 오히려 이런 꼼수 대출 시장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이 구멍을 계속 내버려 둘 리는 없을 텐데요. 당연합니다. 연말이 지나면 특히 무늬만 사업자 대출 같은 명백한 편법을 막기 위한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대출이라도 자금의 용도를 증명하는 절차를 대폭 강화하거나 불시에 현장 실사를 나가는 방식 등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혼란은 규제의空백기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런 편법 대출이 나중에 적발될 경우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죠. 절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약관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금융질서 문란행기자로 등록돼서 향후 모든 금융거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막힐 수도 있어요. LTV 90%라는 달콤한 말 뒤에 숨은 위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정부의 규제가 의도치 않게 위험한 시장을 키웠고 그 시장으로 생존이 절박한 사람들과 규제를 피하려는 투기 수요가 동시에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15%짜리 고금리 빚을 내서 무언가를 도모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은행문이 닫혔다고 해서 독이 든 성배를 마실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같은 대출 빙하기에는 편법을 찾기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지키면서 웅크리고 기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섣부른 욕심이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부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웅크리고 기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참 와닿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돈을 빌리는 차주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연 15%라는 높은 이자를 기대하고 이 시장에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들의 존재는 우리 경제에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은행 예금 금리가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이처럼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고수익을 쫓는 자금이 많다는 것. 이들의 높은 위험 선호 현상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언어였습니다.